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대외적으로는 위상이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내치, 국내 그러니까 이 정치, 국내 통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내부 사회를 보면 선진국 아닙니다. 선진국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아니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다 지금 뭐냐면 조급해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고집하는데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상하고 내치 문제하고 이게 이제 같이,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식민지적인 이런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식민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구조화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특권층들 카르텔들이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미국 예교를 그러니까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예? 솔직히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국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변화가. 그럼 대한민국 내부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상화. 대한민국은 사실 그동안에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분단은 우리가 불완전한 독립을 의미하거든요. 분단이라는 것은요. 분단이 왜 됐습니까? 외세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강제로 찢긴 거잖아요. 찢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는 만연해 돼 있고 구조화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금 이 문제를 노출되고 있고 촛불 시민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개혁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100년 이상 진행된 겁니다. 100년 이상 되고 이게 제도화 구조화 되어져 있어요. 이거 바꾸는 거,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그건데, 자,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하고 남겨진 과제가 있죠. 우리가 초국가 협력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런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변방에서 중심국가로 지금 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을 하는 위치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과제는 뭐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내부로 눈을 돌려가지고 내부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내부 정상화라는 게 뭐겠어요? 부패의 청산, 그리고 뭡니까요? 사회를, 오늘 진짜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어요. 21세기형 선진국가가 되겠다.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이 20세기형 다른 선진국가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은. 예? 그랬는데 하고 내용이 사실 일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의 선진국가는 우리가 부패 같은 이런 게 없을 뿐만,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이지요. 거기다 뭐냐면 사람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러니까는 지금 연대와 협력이 시대적인 하나의 화두예요.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도요. 이거 모르시면요, 돈 못 법니다. 큰 돈 못 벌어요. 예? 작은 돈은 벌어도. 자, 이렇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남은 과제예요. 과제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이 과제가 저는 부패의 청산과 그 다음에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남겨진 과제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를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요, 부패와 기득권의 카르텔이 메인스트림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재벌이 있고, 재벌을 방어해주는 언론과 검찰, 학계, 종교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뭡니까? 부패와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카르텔이 굉장히 공고합니다. 굉장히 공고해요. 왜? 이게 100년 이상 이 카르텔이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외적 관계에서도
대미 종속적인 이슈에서 이제 겨우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따라서 차기 리더십은 대한민국의 과제, 즉 뭐냐면 정상화시키는, 예? 차기 리더십은 뭘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이 부상하고 있는 대외적 이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내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 리더십은 뭐냐? 저는 부패 세력을 부패를 청산하는 거죠.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거죠. 부패 청산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 특히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미래에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지금 쏟아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우리 불평등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청년들의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문제인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제인 거예요. 부패를 청산하고 동시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이상 동안 콘크리트처럼 공고하게 이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재벌하고 조중동 이들이 얼마나 지금 공고합니까?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계도 그렇고요. 예? 언론 검찰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소위 혁파하고 정상화시키는 과제가 이게 만만한 과제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부패 청산의 원칙은 뭐냐? 공정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패 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반칙과 특권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러니까는 만들고 재생산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패 세력들은 자연히 뭐냐면 소수 세력이 돼버립니다. 공정성 강화로 부패를 청산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과거에서 미래로 전진을 해야 되죠. 미래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 생태계는 굉장히 지금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사회나 인류 역사는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는 공정성입니다. 공정하지 않으면요,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통합이 안 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미래를 만드는 것도 공정성이 대전제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차기 지금 이제 우리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돈과 관료에 대해서 돈과 관료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저는 핵심 사안 중에 이게 부패를 그러니까 청산하는 데 속에서 핵심 과제라고 저는 봐요.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재벌이 그 정점에 있듯이요. 예? 재벌들한테 떡고물 받아먹기 위해서 언론, 검찰, 뭐 학계 이런 데도 다 거기에 여기에 다 얽혀 있는 겁니다. 예? 얽혀 있는 거예요. 자, 이 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재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적인 영역에서는 금융인데 이게 둘 다 영어로 하면 다 파이낸스입니다. 예? 돈의 문제, 돈의 배분 문제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들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재정의 민주화하고 조세 시스템을 혁신을 해야 된다. 관료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 권한을 해체시켜야 되고, 그걸 뭐냐면 국민들이 회수를 해야 된다. 그 의미에서 제가 기본소득형 조세 시스템을 그러니까 하나의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본소득형 조세 시스템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같은 건 뭐예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똑같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관료들이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세금을 거두면은 관료들이 그걸 자기들이 배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주고 싶은 데다가. 예? 근데 이건 걷자마자 다 돌려주는 거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혜택을 보니까는 조세에 대한 저항도 그러니까 없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도 굉장히 높고요. 예?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공적인 그러니까는
공적인 돈의 배분에 국민들이 주인권을 그러니까 행사하는 겁니다. 회수하는 거예요. 관료들이 움켜쥐고 있었고 관료들이 그걸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는 이런 것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리고 뭐냐면 재벌 기업들한테 돈을 쓸 때에 대해서는 재정 걱정 안 했다. 예? 재정 걱정 안 한다. 근데 꼭 민주정부 개혁정부가 돈을 쓴다 그러면은 재정 건전성 타령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국민들 보통 사람들이 재정에 대한 주인권을 그러니까 회수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가 금융민주화입니다. 금융민주화는 바로 뭡니까?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돈의 배분을 가는 거에 여기에 뭐가 관련돼 있어요? 은행자본이 금융자본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로 은행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기본금융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건 은행법 1조에 은행이 해야 될 역할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법치에 따라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대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너무 우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잖아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사 결정권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도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공공은행 설립, 예? 지역 공공은행.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은행 같은 경우, 경기도는 경기은행 같은 경우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거예요. 경남은 경남공공은행. 예? 그걸 통해서 뭐냐면 지역 경제에 필요한 쪽에 돈을 배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역화폐도 바로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요. 이것도 지역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경제의 자치성을 제고시키는 목표가 지역화폐 목표예요, 원래가요. 예? 이걸 화폐를 다양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재부가 화폐 관정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은행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냐? 기재부 경제정책과다 그랬잖아요. 화폐에 대한 관리 사무가 기재부 권한이에요. 기재부가 그래서 지역화폐 싫어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관장의 독점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예? 즉 뭐냐면은 국민들이 돈의 배분에 있어서 돈의 배분을 국민이 그러니까는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이거를 관료들이 그러니까는 기재부가 움켜쥐고서 이것을 뭐냐면은 힘이 있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이것을 그러니까는 중심적으로 배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 속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선출 권력, 즉 청와대와 국회가 제대로 책임 있는 정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고 있냐면요. 관료에 대한 장악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 이 서운함, 불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왜 홍남기 못 자르냐? 왜 윤석열 못 자르냐? 왜 최재형 못 자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부에서 뭐냐면 우리나라 국무총리 직제를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다. 국무총리라는 직제를 없애버리면 좋겠다는데 이건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위에 보게 되면 헌법입니다. 헌법의 행정부를 보게 되면은 86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서 임명하게 돼 있죠. 그럼 국무총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행정부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 기재부 등등 이런 모든 부서들을 국무총리가 관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장관들도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장관들에 대한 해임도 국무총리가 건의할 수 있어요. 예? 건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러면 보수 정권에서는 국무총리를 거의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소위 뭡니까? 꼭두각시 같은 사람을 앉혀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민주정부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요, 가능하느냐이 아니라 헌법을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다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헌법의 정신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예?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권한을 최대한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헌법에서 된 예? 자, 그 얘기 좀 뒤에서도 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조직법을 보세요. 정부 조직법에 되게 되면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당할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이 될 정도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지만이 이걸 하려고 한다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요.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요. 지 말을 지가 볼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신념의 차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 바꾸는 거 쉽지 않잖아요. 헌법 바꾸려면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헌법 바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로 바꾼다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같이 수술을 하면 가능한데 그러기 전에는요 쉽지 않죠. 정부 조직법은 바꾸기 쉽습니다. 정부 조직법은 헌법 바꾸는 거하고 정부 조직법은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정권이 바뀔 때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법 우리가 국무총리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냐면요. 얼마나 막강한 갖고 있냐면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이요.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이게 뭐냐면요. 청와대에 보게 되면 정책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게 바로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국무조정실장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 역대 지금 있잖아요. 국무조정실장들 한번 봐보세요. 다 기재부 출신들이에요. 다 기재부 출신들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봐보세요. 김동연 씨 요새 저기 국힘당 이 대통령 후보로 국힘당에서도 이 양반 영입하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이 양반이 박근혜 때 그러니까 총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홍원 총리라고 있었죠. 정홍원이 하고 그다음에 황교안이 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 중간에 그러니까는 이 암흑에 있었는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탈락해버린 사람 탈락해버렸고요. 정홍원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김동연 씨가. 예? 정홍원 총리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 가끔 헛소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가끔 나와서. 그 다음에 지금 국힘당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예?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데 맹활약을 하고 있는, 예? 추경호. 지금 국회의원이죠. 정책위원장도 하고, 정책위 부의장인가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죠. 이 양반이 정홍원, 황교안 때 그러니까는 국무조정실장을 했어요. 그 밑에서. 예? 기재부 1차관 출신이고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사람 있죠. 이석준 씨라고요. 예? 이 양반하고 제가 그 창조경제 가지고 제가 MBC 100%에서 토론까지 한 사람인데 같이. 예?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도 기재부 차관 출신이에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황교안 때 그러니까 황교안의 비서실장했던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비서실장이에요. 국무총리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바뀌고 나서 초대 총리가 이낙연 씨잖아요. 이낙연 의원이잖아요. 이낙연 의원 밑에서 그러니까는 이 비서실장 한 게 홍남기 씨입니다. 홍남기 씨예요. 예? 문제는요. 이 홍남기 씨가 2017년 5월 11일이니까 딱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부총리로 임명받은 2018년 11월 8일까지 이낙연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했어요. 국무조정실장을요. 이 양반
국무총리가 뭘 하는 거냐면요. 내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각 행정부서를 다 총괄한다고 돼 있잖아요. 헌법에요. 예? 헌법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재부 출신들이 왜 이 국무조정실장을 하는지 궁금하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17년부터 201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 만든 게 제가 뭐랬습니까요? 2017년 말에 민간 임대 사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다 그랬죠. 엇박자 정책을 내놓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뭐냐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혜택을 계속해서 투기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예외를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를 주도한 게 홍남기 씨가 이 당시부터 이걸 했던 거예요. 예? 그 결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 했었습니까? 제가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장난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그러니까 고용 참사가 1년 내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고용 참사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홍장표 경제수석이 6월 달에 경질당하고 11월 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하성 실장이 청와대에서 축출당하고 소위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이 다 붕괴되는 게 이 홍남기 이낙연 체제에서 홍남기 체제에서 이게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 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요? 경제부총리로 갔잖아요. 누가 추천을 해서요? 이낙연 의원이 추천한 거죠. 예? 자기 밑에 있었던 자기 사람을. 예? 자기 사람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는 국무총리가 정부 내각을 다 총괄하게 돼 있어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장관을 제청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를 보수 정권들은요, 수구 정권들은 대통령이 지가 다 하지만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신 분들은 이 의견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국무총리들은 뭡니까? 차기 대권에 관심을 갖잖아요. 예? 차기 대권에. 자기 사람으로 그러니까는 힘 있는 부서에다가 앉히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 사람을.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간 사람이 이낙연 정세균 때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한 노영욱. 이 사람도 기재부 출신이고요. 다 기재부 출신들이 국무조정실장을 해왔어요. 정권과 관계없이 김동연 씨랑 홍남기 씨 다 박근혜 때 잘 나가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저는 국힘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 이상한 게 아니야. 아무 이상하지가 않아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장관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 국힘당 가냐 그러죠? 이상하지가 않다니까요. 기재부 모피아들은요 정권과 관계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국힘당하고 경제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이 의미가 왜 그런가를 한번 잠깐 봅시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기재부가 80%만 이렇게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던데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재난지원금을 제가 끄집어낸 것은 기재부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목적이 뭐죠? 소득보전인가요? 소득보전이라면은 소득에 그러니까 후퇴가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위 70%가 소득이 모두 후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돈을 투입하고 정책인데 무슨 목적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재난지원금 지급은요, 재난을 극복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자영업자들처럼요, 아니면은 그 재난을 극복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니까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고 그랬잖아요. 자발적으로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전 국민하고 선별 지원을 지난해 1차 때처럼 하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70%할 때 70%의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요. 그리고요, 지난번 2차, 3차, 4차 때 선별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위 20%가 가장 적게 지원받았어요. 상위 20에서 40%가 가장 많이 지원받았고요. 이게 무슨 선별이, 이게 무슨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금 지원할 거냐, 카드 캐시백이냐, 소멸성 지역화폐냐, 이걸 놓고 볼 때 카드 캐시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앉아있죠. 제가 오늘 이것은 커뮤니티에다 올렸죠. 카드 캐시백 왜 이걸 고집을 하고 앉았습니까? 카드 캐시백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돈 쓰면은 돈 쓴 만큼 포인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적립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카드 캐시백을 하는 이유가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인데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달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많이 쓰게 되면 카드 캐시백으로 그러니까 30만 원을 1인당 그러니까 만약에 포인트를 준다고 했을 때 그 30만 원을 우리가 그럼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처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그러니까 한 평균 한 200만 원씩 카드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200만 원을 그냥 쓰고 30만 원을 더 추가로 씁니까? 아니잖아요. 200만 원 쓰는 그 총액에 그러니까 그 카드 포인트도 포함시켜서 쓰잖아요. 대개가요. 30만 원 저축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지역화폐를 주더라도 마찬가지. 만약에 우리가 카드 포인트 쓰게 되면 내가 좀 더 덧붙여가 좀 쓸 수 있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주면 더 덧붙여서 안 씁니까? 예? 쓰잖아요. 우리가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그러니까 30만 원 줬을 때 지역화폐로 가지고 쓰다가 그게 다 떨어졌으면 그만 딱 쓰고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나옵니까? 예? 지역화폐에 남은 잔액이니까 5만 원뿐이 안 되는데 가족끼리 가서 식사를 갔는데 한 10만 원 나왔어요. 그럼 그걸 안 씁니까? 좀 되게 거기다가 카드를 쓰게 되면요. 카드 회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금을요. 그렇죠? 카드에서 신나지요. 예? 거기다가 카드 많이 쓰게 되면 카드 수수료도 수입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되게 어디습니까? 상위 소득 계층들은요. 백화점 같은 데 쓰잖아요. 예? 대형 마트에서 쓰잖아요. 카드를 쓰게 하게 되면요. 예? 이게 재벌자본들 카드 회사들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인 거예요. 카드 캐시백은요. 소멸성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효율적이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통계 수치가 증명을 해주고 제가 그거는 여러 번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왜 이걸 싫어하느냐? 왜 싫어하냐면요. 정부가 단순하게 소득 이전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요. 이게 재난지원금은 제가 뭐라 했었어요? 이게 기본소득과 비슷한 느낌을 전 국민으로 주게 되면요. 이게 전 국민한테 이 기본소득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정의 독점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을 그대로 바로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니까요. 기재부의 권한이 약화되기 때문에 전 국민을 싫어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둘째는 뭐냐면은 기재부는 모피아들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 왜? 자기들의 밥그릇하고 관련돼 있으니까요. 예? 거기다가 이걸 지역화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화폐 민주화하고 화폐 다양화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기재부가 얼마나 공룡조직이냐면요. 아까 왜 기재부 출신들이 국무조정실장을 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게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27조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어디서 합니까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이걸 되게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밑에서 그 일을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게 바로 국무조정실입니다. 기재부가 이거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 기재부 출신들이 다 국무조정실장으로 가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으로요. 예? 기재부의 권한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해체시키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의 경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은요. 예산, 기금, 편성, 집행, 관리 다 이거 기재부가 하고 있고 화폐 관리도 돼 있죠. 세금도 가고 있죠. 국세청, 관세청, 다 조달청, 통계청 다 기재부 밑에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조달청의 이 비리 문제도 가끔 터져나오고 그러잖아요. 역대 조달청장들 쭉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예? 역대 조달청장들이요. 2010년부터 대부분이 다 뭡니까? 기재부 출신들이에요. 기재부 출신들. 예? 기재부 출신들이잖아요. 다요. 예? 기재부 출신들이 이 밥그릇. 예?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카드 캐시백 할 때요. 그 카드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가 어딥니까? 여신금융협회입니다.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김주현 씨예요. 지금 현재예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기재부 출신이고 금융위원회 거쳐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금융권에 잠깐 들렀다가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갔다가 기재부가 제가 다 장악하고 있다랬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로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카드 캐시백을 하는 것은 홍랑기로 상징되어지는 모피아하고 재벌, 카드사와 대형 유통사의 재벌,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의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예? 이들 밑에서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니까요. 자, 지역화폐 대신에 온누리 상품권을 그러니까는 이 기재부는 아주 굉장히 선호해요. 예? 작년에 우리가 조세연에서 지역화폐 그러니까는 이 기재부에서 연구 용역 받아가지고 비난하는 걸 내면서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아주 생뚱맞게 온누리 상품권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가 어디냐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입니다. 여기 현재 이사장이 조봉환 씨인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근데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장,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공무원은 고위직책은 자리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승진할 자리도 그러니까 별로 부족해 죽겠는데 기재부까지 와서 차고 앉아요. 왜? 기재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러니까 인사 적체된 걸 이런 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 결국은 공공기관장까지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고 남의 부서에. 그러니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예? 얼마나 짜증나겠냐고요. 자기 밥그릇도 못 지키고 있으니까. 예?